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주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민주당이 보여준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가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전횡을 하는 이 다수의 폭정입니다. 요즘 사실 거대 정당 둘 다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야 이 친명과 비명의 헤게모니 싸움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지난 대선 바로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 쳐도 이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은 제가 정치평론을 30년을 합니다만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준석 사태를 정리하고 이 김기현 체제,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을 도대체 누가 흔드는 것입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그렇게 큰 문제였습니까? 일개 기초지자체장 선거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에 질 때마다 당은 혁신위가 만들어지거나 비대위 체제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인요한이 중진들이 사실상 퇴출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 아니면 불출마해라. 그건 정치 생명을 끊는 얘기였죠. 그렇게 사실상 퇴출을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장까지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일까요? 멀쩡한 당을 흔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인요한과 혁신이 그리고 여기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일부 언론입니다. 그들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모처럼 경제 뉴스를 하나 살펴본 뒤에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척 기분 좋은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살아났습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이 바로 반도체죠. 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에 무려 16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큰 사이클에 바닥까지 쳤다가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11월 무역 수지도 2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6개월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내용입니다.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 지난해 11월보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7.8% 늘었습니다.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데 이어 올 최대 수출 실적을 한 달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9% 늘어 95억 달러였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줄어든 5,751억 달러입니다. 이러고 보니 제 어릴 때입니다. 이 서울시청 앞에 수출 탑이 있었죠. 계속 하나씩 올라가는 탑인데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때 요란하게 신문지면에 큰 글자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수출, 11월 반도체 수출만 하더라도 95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에 조금 빠지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11월 수입액은 5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 때문이죠. 에너지 수입은 22.2%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입니다. 박문규 산업부 장관 말입니다.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그리고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증가를 달성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 확고해졌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죠. 자, 이 금요일마다 하는 갤럽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판은 여론조사에 아주 민감합니다. 한국갤럽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2%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일주일에 1%포인트씩 똑똑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답변은 3주 연속 또박또박 올라 6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대구에서 TK에서 긍정평가 55% 그리고 부정평가 35%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부울경까지 모두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부정답변이 무려 84%에 달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당은 34%였는데 무당층은 29%였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넉 달 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고전할 게 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 가까이, 아니 2배가 되는데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도권에서 또 민주당이 휩쓸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낙성을 할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왜 오르지 않은 걸까요? 물론 대선 이후 편가르기가 계속된 것도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좋아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떻든 선거의 승부는 민생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이렇게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출이 늘고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뉴스는 분명 즐거운 뉴스입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하겠다. 국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고 표결을 해서 갖고 와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킨 노란봉투법과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 되더군요. 윤 대통령의 제2요구로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심사해야만 합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들은 지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지 않는 이상 폐기됩니다. 이러니까 민주당과 이 법안들을 찬성하는 기타 세력들이 다 합해서 200석이 되지 않은 한은 제2요구권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인선에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대거 영향력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사들 숫자를 확 늘리도록 법안을 바꿨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제어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대우해양 조선해수처럼 사업장을 불법 증거를 해서
업무를 방해를 해도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근로자 각 개인이 특별한 불법 행위를 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도 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 3법대로라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이 3개 방송은 완전히 진보 좌파에게 장악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들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 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헌법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란 봉투법은 물론 방송 3법, 그리고 이 앞에 간호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이런 법들을 밀어붙일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이 절대 다수의 위력으로 이런 법률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도 당연히 집권 여당은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민주주의를 능멸한 것입니까? 다수의 힘으로 부정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 트레이닝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의 폭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이 다수의 폭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의 폐단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도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다수의 폭정, 이것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은 사법의 수렁에 빠져 후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재명이 최측근이라는 이 김용에 대한 유죄가 정치판에 몰고 온 파장은 아주 컸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가 그냥 비리가 아니라 게이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다 짜고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의 바로 그 뒷배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비명계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낙연은 지금의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불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법원에 수시로 떠나드는 일로 총선 지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당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낙연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을 할 법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친명 세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잘못 입을 놀리다가는 개딸들에게 시달린다. 그런 입을 꽉 다 닫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법원으로부터 이 김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김용의 유죄 판결에 따라 검찰이 경선 불법 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재명을 향한 사법 리스크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다.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재판부의 재판이 나온다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다. 그건 당연하겠죠. 재미있는 것은 친민계는 아직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권력의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민이 나유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총선에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이 정치 탄압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결코 선거에 불리하지 않다. 우리 편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를 더욱더 동정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판단력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상력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커지는 모양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1심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대선 경선 기간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솔직히 김용이 받은 6억은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민주당의 절대 의석이 벌인 전횡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상의 탄핵 제도를 이용해서 이재명 수사검사를 쳐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어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 그리고 최근 대전고검 검사로 쫓겨가면서 보직 변경 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으로 상방울 대북성공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재명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 그 두 사람은 모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 찬성 175, 반대 2, 무효 2, 기권 1표. 그리고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에 찬성 174, 반대 3, 반대가 손준성 때보다 1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효 2, 기권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를 넘어가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과연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말을 할까요? 어쨌든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11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세 건의 탄핵소추안은 12월 30일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손준성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그리고 이정섭에 대해서는 자녀위장 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직무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하지만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국민의힘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 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한 날이었는데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요구를 했죠. 본회의 열지 마세요.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결국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받고 수사받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건
정치 탄핵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편파적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촉구 결의안에 누가 눈이나 끔찍하겠습니까? 눈을 끔찍할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본회의를 열지 않았겠죠.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발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주당이 진작 노렸던 것은 검사 두 사람 탄핵 소추안이 아닙니다.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이승섭 수원지검 2차장을 대전지검으로 보내기 전이었다면 사실은 이승섭 탄핵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멈출 수 있게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섭도 대전 고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타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제출을 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3번이나 제출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동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야당의 진짜 몫이고 무엇일까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번번이 수싸움에서 밀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오전에 기자들이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예상했느냐 이렇게 묻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형태라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 누가 누구를 꼼수라고 부릅니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을 본회의에 2차례나 보고하고도 결국 표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11월 9일 1차 이동관 탄핵 시도에 나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에 반대를 하는 필리버스터를 전격 처리하면서 본회의가 사뇌를 하니까 무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를 취소하면서 표결을 할 본회의가 사뇌되어서 기회 자체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진 처리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이미 본회의에 보고까지 됐는데 자진 처리를 한 겁니다. 72시간 동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결로 처리돼서 정기국회 내에서는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이 본회의에 보고가 된 탄핵안을 철회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 표결이 가능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2번 잡혀있는 지난달 30일과 이번 12월 1일을 노려 다시 탄핵안을 올렸습니다. 2차 탄핵 시도였습니다. 자, 솔직히 다 꼼수로 갑시다. 꼼수에 꼼수로 맞선 겁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표결을 앞둔 1일 오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정확히는 11월 30일 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윤 대통령에게 제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 사의를 수용을 하면서 다시금 탄핵안은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이제 폐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닌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을 한다고 잘못 적었죠. 이게 신문에 뉴스로 나와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냈던 탄핵안을 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은 세 번째 낸 탄핵안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어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결국 이동관 아파트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다. 솔직히 방송 장악을 누가 해왔는데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정치권의 냉정한 평은 내렸습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믿고 분명한 탄핵 사유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려다가 되치기를 당했다. 되치기를 당했다. 그렇습니다.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서 사실상 방통위 업무는 마비될 상황이었습니다. 총선 때까지 방통위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하지만 이동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달에 달할 수 있었던 방통위원장 공석기간은 다시 임명 절차를 밟는 한두 달로 줄여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잘만 하면 3월 달에 다시 우리는 새 방통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방통위의 기능 정지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론은 민주당이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썼습니다. 이동관 탄핵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은 다음 총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끝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꼼수를 쓸 줄 몰랐다. 비정상적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 그래도 민주당이 168석을 앞세워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폭증입니다. Tyranny of the majority. 민주주의 최대의 적, 다수의 폭증입니다. 민주주의 두 번째 적인 문제 아십니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안동환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72일 만에 이번에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대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모두 다 법조인들입니다. 2명의 검사 탄핵안이 처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41분. 두 탄핵안 모두 초선 강경파 철험회 소속 김용민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발의에 참가했습니다. 손준성의 탄핵안 발의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유시민 등 범야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손준성은 해당 의혹으로 11월 27일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지금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상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섭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해서 친척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장 전입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탄핵안 발의 사유입니다. 이증섭은 이 문제로 11월 20일 업무에서 배제된 뒤에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요것저것 비비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증섭 탄핵은 처음부터 이증섭의 비위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처음엔 위장 전입 외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랬은지 이증섭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탄핵이 발의된 점은 정치적이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어떻든 말입니다. 검사의 손은 나는 깨끗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OBS에 가서 한 말이 그렇습니다. 검사의 손은 깨끗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멈추라. 말하자면 이정석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의 손은 언제나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